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는 31세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작가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일까요? 결국 작가는 못 됐지만 이렇게 이곳에 사연을 보내며 글을 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가 파란만장하지만 부끄럽기도 해서 글을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 이렇게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판검사 변호사는 발에 채일 정도로 별거 아닌 집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게 바로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변호사를 하셨고 친가댁 어르신들부터 해서 그들의 자녀인 사촌까지 검사, 변호사 그런 직업인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판사를 하셨던 삼촌도 있으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도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검사를 20년 가까이 하셨고요. 이런 대단한 집안에서도 아버지는 똑똑하기로 유명하고 늘 집안의 촉망을 받는 인재로 크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늘 서재에 계시고 자식인 저와 오빠 앞에서도 늘 단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셨어요.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아버지는 참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검사 시절부터 일이 많아서 집에 계신 시간도 별로 없으셨고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에도 입을 벌리지 않는 것이 예절이라며 조용히 밥만 먹으라고 훈육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활달하고 발랄한 성격이었죠. 5살 아버지한테 목마를 태워달라고 졸라대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과묵하고 반듯하기만 한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엄마는 다정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온화한 분이셨어요. 두 집안은 집안 어른들끼리 중심을 서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분은 별다른 싸움이나 다툼 없이 그럭저럭 잘 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다정하지 않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할 거라고 다짐하며 자랐죠. 제 위로는 오빠 한 명이 있었는데요. 오빠는 늘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는 수재였어요. 학창시절에도 부모님의 말은 거역할 줄도 모르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학교에 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법대에 입학했어요. 저 오빠는 무슨 재미로 사나? 하고 저는 맨날 놀려댔지만 어쨌든 우리 오빠는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잘 밟아서 법대 졸업 후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아유, 그렇게 잘난 아버지와 오빠 아래에서 저는 어땠냐고요? 저도 나름 똑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해도 오빠의 발끝에 미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고 글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아버지는 글 쓰는 작가 나부랭이가 되려고 그러냐며 혀를 차시곤 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제 글을 읽고 좋아해주는 1호 팬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격하고 엘리트인 답답한 집안에서 그래도 나름 즐겁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고려대 국문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아버지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합격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고려대면 우리 집안에서 축하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고했구나. 그치만 국문과가 뭐냐? 내가 법대, 적어도 경영학과는 나와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실 저 좀 상처받았어요. 다른 집 같으면 고려대 갔다고 엄청 칭찬받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작가는 끝까지 반대하신 아버지가 조금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강요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행정고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신림동에 있는 고시촌에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에 오는 날이 반복되었지만 그런 제 삶에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일이 생겼지 뭐예요. 그곳에서 저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남자의 이름은 서준혁. 알고 보니 같은 고려대 학생이었는데 제가 다니는 독서실에 총무를 맡고 있었어요. 총무실에서 늘 금색 뿔테안경을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책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별 관심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독서실에 온 저한테 그 총무가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고려대생이에요? 과 잠봐 보니까
저도 고려대생인데 행정고시 준비하나 봐요. 그때 본 준혁 씨는 하얀 얼굴에 짙은 눈썹, 크고 예쁜 눈을 가진 남자였어요. 마치 배우 송승헌 같아 보였죠. 잘생긴 남자가 관심을 보이니까 저도 싫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학교에 행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니 동질감에 더 친해진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가 고려대 행시준비 스터디가 있는데 지금 한 명이 빠져서 자리가 생겼거든요. 괜찮다면 함께 하시겠어요? 네네, 왜 같이 안 하겠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 그 남자를 본 순간부터 반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는 준혁 씨와 같은 행정고시 스터디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가까이에서 본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죠. 멋있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와중에 독서실 총무도 하고 저녁에는 고등학생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며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매사에 열심히였어요. 준혁 씨는 시험 공부만으로도 바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요? 호기심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 돈 벌어서 학비나 학원비도 내고 결국 행정고시도 패스하고 말 겁니다. 다른 도움은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 남자의 말에 정말 뿅 가고 말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때까지 과외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교 등록금이든 용돈이든 다 부모님이 얼마든지 주셨으니까요. 자라면서 돈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한다거나 내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던 제 자신이 처음으로 한심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준혁 씨가 더 대단해 보였고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준혁 씨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나서 늘 그 동네에서 소문난 천재 소리를 들어가며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여주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키워주셨는데 특히 어머니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그래서 준혁 씨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다고 해요. 준혁 씨가 고려대에 입학한 날은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삶아서 이웃분들에게 나눠주는 잔치를 했을 정도로 준혁 씨는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모양입니다. 순진한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면에 있는 추잡하고 복잡한 속내를 이때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준혁 씨와 나는 그렇게 친구처럼 친한 사이였지만 사실 저는 이미 준혁 씨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스터디에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잘생긴 준혁 씨를 좋아했던 여자가 저뿐이었겠어요. 준혁 씨는 다른 남자와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들이대는 여자들에게는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1학년 때 처음 사귄 남자친구는 다정한 성격의 멋진 친구였지만 사귄 지 4달쯤 되었을 때 다른 여자애들이랑 미팅도 하고 데이트하는 장면을 저한테 딱 들켰어요. 아유, 그때 마음고생했던 거를 생각하니 저렇게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준혁 씨가 더욱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준혁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아는 동생처럼 대했을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스터디에서 1차 시험을 끝낸 기념으로 술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술을 마시는 준혁 씨는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두근거리며 맥주를 홀짝거리는데 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우리 혜경이가 얼마나 대단한 집 자식인지 알고 있어? 얘네 집안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판검사, 변호사, 죄다 친척이고 가족이래. 얘네 아빠도 검사 출신이셨고 오빠도 지금 변호사라고 했지 아마. 스터디 선후배들은 모두 오호하며 탄성을 질러대며 저를 놀려댔어요. 그래 나만 미운 오리 새끼야. 다들 잘나셨는데 나만 행정고시 패스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마음껏 놀려대라. 그렇게 재미있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준혁 씨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오늘 땡 잡았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초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준혁 씨가 제 손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하늘이 날아갈 것 같이 기뻤죠. 쿵쾅거리는 내 심장 소리가 들킬까봐 조심하면서 집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술 기운을 빌려서 너한테 처음 고백하니까 잘 들어. 내가 너 혜경이를 좋아한다.
우리 오빠 동생 말고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응, 나도 사실 오빠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우리가 사귀게 된 첫날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의 사귀는 연인들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준혁 씨는 저에게 고백한 이후에도 전날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쁜 준혁 씨는 다른 연인들처럼 같이 영화를 본다던가 산책을 한다던가 그런 시간을 내지 못했죠. 그래도 저는 그런 준혁 씨를 이해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 뒤 행정고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이었어요. 준혁 씨는 1차에 당당히 합격을 했고 저는 아쉽게도 떨어지고 말았죠. 오빠,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행정고시는 나와 맞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빠는 잘 될 사람이니까 이제 2차 준비만 열심히 해요. 오빠 학원비랑 밥값 같은 거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오빠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거예요. 준혁 씨는 처음에 제 이야기에 당황했지만 이내 감동했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때 저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한 거요. 저는 눈 맞은 똥개마냥 신이 나서 바로 행정고시 준비를 접고 학원 강사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영어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영어학원 강사에 도전했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늘 밤늦게 자정이 다 돼서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저를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게다가 행정고시를 그만두고 학원 강사 일이나 한다니 아버지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쉬웠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 힘으로 돈을 벌어 준혁 씨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만 했어요. 저는 부유하게 자랐지만 주변의 다른 여대생들처럼 꾸미고 사치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비싼 명품 가방이나 옷은 가끔 엄마나 친척 언니가 줘서 갖게 된 것일 뿐 제 돈으로 산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주시는 용돈 50만 원과 비상용 카드가 있어서 학생인 제가 쓰는 데는 충분했어요. 그래서 학원 강사를 하고 받은 월급 180만 원은 모조리 준혁 씨에게 갖다 줬습니다.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데이트하는 비용은 모두 제가 다 부담해야 했죠. 그런 준혁 씨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은 해도 늘 미안한 기색 없이 당당했어요.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저는 그런 준혁 씨가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지원을 받으며 준혁 씨는 계속 행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는 행정고시 준비로 휴학을 하느라 다소 늦은 26살의 나이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시집갈 때가 됐다며 결혼 준비나 하라고 채근이셨어요. 저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반항해도 선자리에 나가라고 계속 강요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투피스 정장을 입고 엄마 손에 끌려 신라 호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준혁 씨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부모님 성화에 선자리에 다녀올게 라고 문자를 보냈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라 호텔 정문 앞에 준혁 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는 저와 엄마를 보자마자 앞으로 달려와서 꾸벅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혜경이 남자친구 서준혁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놀라서 저와 준혁 씨를 번갈아 보셨어요. 엄마, 준혁 씨가 제 남자친구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 못 보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빠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준혁 씨는 쑥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머님, 초면에 큰 실례인 줄은 알지만 저 혜경이랑 결혼할 겁니다. 혜경이가 다른 남자랑 손을 보는 일을 막아야겠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박력 있지 않나요? 말수가 적고 애정 표현도 별로 없던 준혁 씨는 저를 잃게 될까봐 용기를 내서 이 자리까지 나온 거였어요.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는구나. 또 한 번 저는 준혁 씨에게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 기막힌 상황에서 놀라고 당황하셨을 텐데 저희에게 다음에 보자고 말씀하시고 선자리에 온 청년에게 잘 설명해서 보내겠다며 호텔 로비로 가셨습니다. 오빠, 나랑 결혼한다고요? 그럼 지금 나한테 청혼하는 거예요? 저는 준혁 씨 팔에 매달리며 수줍게 몰아보았어요. 당연하지.
다른 자식이랑 결혼하려고 했어? 혜경아, 나 시험 꼭 붙을게. 나랑 하는 거다, 결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준혁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어머니. 여기 일은 잘 끝났어요. 제가 여자친구 데리고 여주 내려갈게요. 준혁 씨는 어머니와 이렇게 통화하고는 그 길로 바로 여주에 내려가서 저는 준혁 씨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청혼을 받고 또 갑자기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니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지만 단호하고 박력 있게 저를 이끄는 준혁 씨에게 홀려서 그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만 했어요. 준혁 씨의 집은 여주 시내에 있는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동그란 양철 테이블이 4-5개 있고 메뉴판에 돼지국밥, 소머리국밥, 수육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식당 안에 남자 손님 2명이 있었는데 가게 안에 들어온 저희를 잠깐 쳐다보더니 이내 국밥에 고개를 받고 우거우거 국밥을 먹고 있었죠. 제가 식구들과 다녔던 깨끗하고 깔끔한 식당들과는 달리 조금 어둡고 알 수 없는 냄새들이 뒤섞인 이 작은 식당에 온 것이 전 처음이었어요. 아, 이곳이 준혁 씨가 자라온 곳이구나. 싫다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는 실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아들, 이게 얼마만이야? 아까 전화 받고 바로 내려온 거구나? 준혁 씨 어머님은 준혁 씨를 반갑게 맞으시고는 그 옆에 서 있는 저를 위아래로 쭉 살펴보시더니 입을 크게 벌리시며 웃으셨습니다. 아, 아가씨가 우리 준혁이랑 만난다는 좋은 집 딸내미인가 봐요? 어서 와요. 우리 식당이 보기에는 좀 그래도 국밥은 끝내주는데. 어떻게 한 그릇 줄까요? 우리 국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엄마. 사실 저는 이런 식당에서 국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어머님이 보여주신 후에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네, 어머님.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걸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어머님은 신이 나셔서 금세 국밥 2그릇과 부추무침, 깍두기 등 밑반찬을 몇 개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먹어보지만 고소한 국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어느새 준혁 씨 아버님과 여동생도 오셔서 같이 둘러앉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 이 사람은 이혜경이라고 하고요. 행정고시 공부하면서 만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희 곧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아가씨. 그런데 준혁이가 아직 시험을 보고 있는데 어쩌나 모아둔 돈도 없을 테고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때 준혁 씨 어머님은 아버님을 흘겨보며 말씀하셨어요. 결혼이 뭐 꼭 준비돼야 하는 건가? 우리 준혁이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아가씨? 네, 그럼요. 그리고 준혁 씨가 이번 2차 시험은 합격할 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제가 돈 벌어서 지내면 되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님. 아니, 듣자 하니까 집안이 참 돈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다면서? 결혼할 때 집도 친정에서 마련해 주시겠지? 그렇게 기대에 차서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못마땅한지 여동생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원래 그런 거 남자가 해가는 거예요. 처음 만난 오빠 여자친구한테 부담되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어디 기집애가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여동생에게 고압적으로 말하고 무시하는 준혁 씨 태도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저 얄통머리 없는 게 그렇지 뭐. 어디 하늘 같은 오빠 이래 지가 말을 못했는지. 에휴. 아가씨, 오늘 선 보러 갔다면서? 아니, 우리 준혁이 같은 남자가 어딨다고 그래요? 보다시피 잘생겼지, 똑똑하지, 명문대생에, 어디 가도 이런 남자 못 찾아요. 이제 딱 얘랑 결혼만 해. 알겠지? 아무리 제가 준혁 씨에게 콩깍지가 씌었다고 해도 여동생을 무시하는 거나 아들을 과하게 싸고드는 준혁 씨네 집 분위기가 좀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준혁 씨 어머님은 오늘 제가 손보러 간 사실을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왠지 찜찜하고 이상했습니다. 아, 이때 저는 눈치를 챘어야 했던 거였어요. 준혁 씨와 그의 어머니가 꾸민 계략을 말이죠. 그렇게 준혁 씨네 가족을 만나고 와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냐? 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집안 어른들이 정해준 선자리를 박차고 나가? 네가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아버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준혁 씨, 저와 만난 지 몇 년 된 남자친구고, 그래서 제가 손보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고, 어디 근본도 알 수 없는 남자를 만나고 다녀? 괜히 이상한 소문 나기 전에 정리해라. 그리고 우리 집안에 걸맞는 남자를 만나야 돼. 아버지, 저 준혁 씨가 오늘 청혼했어요. 그리고 그이의 가족분들께 인사도 드렸고요. 아니, 뭐라고? 이런 일륜지 대사는 여자 쪽 집안 부모의 허락을 먼저 구하는 법도도 모르는 되도 먹지 못한 놈이구나. 너는 격떨어지게 그쪽 집에 먼저 인사를 하고 왔다는 거냐?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생각해보니 구구절절 이치에 맞는다는 걸 알지만 그때 저는 순진하고 사랑에 눈이 먼 멍청이였죠. 무서운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준혁 씨와 저는 우리들만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는 저에게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말라는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빠, 어쩌면 좋아?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근신하라고 불호령을 내리셨어. 앞으로 오빠 만나지 못할 거야. 혜경아, 지금 바로 집을 나와서 나랑 만나. 할 수 있지? 준혁 씨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저에게 집에서의 탈출을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인의 말을 따르는 강아지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선 준혁 씨를 만났죠. 당장 갈 곳도 잘 곳도 없었던 저를 준혁 씨는 자기네 집 여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곳에 가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준혁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우리는 결국 다시 그 식당에 가게 되었죠. 그 시각이 거의 9시가 다 된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준혁 씨의 어머니는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서서는 우리를 식당 옆 건물에 있는 허름한 여관에 데려갔습니다. 우리 집은 식당 뒤에 딸린 2칸짜리 방뿐이라 아가씨를 재울 데가 여기밖에 없네. 여기서 지내고 이건 준혁이 동생 옷인데 당장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개 챙겨왔어요. 비닐봉지 안에는 속옷 한 벌과 낡은 갈색 니트 한 벌, 청바지 한 벌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남이 입던 속옷이나 옷은 입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급하게 가출한 상황에 그런 것을 따질 겨를 없이 얼떨떨한 채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혁 씨 어머니는 떠나시고 준혁 씨와 단둘이 여관에 남았습니다. 여관은 쿰쿰한 냄새가 스멀스멀 나고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짙은 갈색 벽지로 더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가운데 있는 더블 침대에는 호텔처럼 하얗고 깨끗한 침구가 아니라 세탁을 했는지 알아볼 수 없는 알록달록한 무늬의 빨간색 침구였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집에서 잘 커왔던 저는 갑자기 가출을 하고 남자친구와 둘이 여관에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무섭고 낯설어서 앉지도 못하고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갑자기 준혁 씨가 그런 저를 안아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준혁 씨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여관방을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준혁 씨 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서 일어난겨? 씻고 식당으로 와. 밥 먹고 식당 일 좀 도와. 이제 우리 식구도 됐은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와 밤을 보낸 것도 그렇지만 바로 다음날 아침에 혼자서 그의 어머님을 대하려니 가시방석이었죠. 저는 그렇게 준혁 씨 어머니의 말씀대로 식당 일을 도우면서 갑작스럽게 그 집의 며느리가 된 것처럼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준혁 씨 어머님은 준혁 씨처럼 단호한 구석이 많았고 저를 정신없게 이것저것 시키셨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집에서 뭘 제대로 배우긴 한 건지. 아유 답답해. 이런 것도 못해서야. 우리 준혁이 밥은 제대로 얻어먹고 다닐지 걱정이네. 엄마, 결혼도 안 한 여자친구를 이렇게 부리는 법이 어딨어요. 부유한 집에서 자란 언니가 이런 식당에서 일을 언제 해봤겠어. 그리고 언니네 집에서 걱정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데리고 있어도 되겠어요? 준혁 씨 동생은 저보다도 한 살이 어린 친구였는데 생각이 깊어 보였습니다. 네, 철없고 순진에 빠진 저보다 더 언니 같은 구석이 있었어요. 언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랑 오빠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언니 부모님이 찾으실 텐데 연락은 드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를 걱정하실 엄마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아버지가 계신 집에 연락드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쨍그랑 그때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휴, 이거사. 아무리 아버지가 무섭게로서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어머니는 식당 안으로 다급히 들어오시고는 저를 부둥켜 안고 우셨습니다. 가출한 딸을 얼마나 걱정하며 찾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보다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신 걸까요? 그런 어머니 뒤로 준혁씨가 보였습니다. 준혁씨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든 아버지 설득할 테니까 집에 들어가자. 처녀가 결혼도 전에 이러고 있는 건 예의가 아니야. 준혁이 어머님, 저희 딸이 그동안 결례를 범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준혁이 어머님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씨 어머님은 예의 바른 엄마와는 달리 손사래를 치며 큰 목소리로 사부인, 아유 모피코트도 입으시고 역시 검사님 사모님은 달라 보이시네. 이미 얘는 우리 집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애들 어서 결혼시키시죠.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불효녀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운 내 딸이 평생 가본 적도 없는 그런 허름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결혼도 전에 남자와 관계를 가진 내 딸을 어쩔 수 없이 기우는 집에 시집을 보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심정을 그 당시 저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남자 집에서 며칠을 보낸 저에게 길길이 화를 내시며 날뛰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매일 한숨을 쉬시면서 저와 같이 신혼집도 보러 다니시고 예물이나 예단 등을 맞추기 위해 다니셨습니다. 한 푼도 없는 준혁 씨네를 대신해서 아파트부터 발리 신혼여행까지 모든 비용은 엄마가 지불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준혁 씨가 엄마를 식당으로 데려오면서 결혼에 대한 의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반배동 아파트를 자신의 가족에게 해줘야 할 예단이나 예물 등에 대해서도 꽤나 구체적으로 준혁 씨는 우리 엄마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아무리 봐도 정말 계산적이고 철면피인 남자였던 거예요. 자기네 집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장모가 되실 분께 그렇게 구체적으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이 못날 딸 때문에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이 요구를 듣고 그저 참고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이 생각만 하면 저는 지금도 과거의 제 뺨을 열대고 백대고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수치스러운 결혼식이었으니 친구나 직장, 학교 선후배들은 부를 수도 없었고 가족과 가까운 친척 정도만 모시고 스몰 웨딩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직도 아버지는 이 결혼을 반대하며 참석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혼식 날이 되니 약속과는 달리 준혁 씨네는 친구, 학교 선후배는 물론 그 부모님의 지인 등 60명이 넘는 하객이 왔습니다. 우리 쪽 하객은 13명이 고작이었는데 말이죠. 알 법한 법조계 인사며 정말 인맥이 넓은 우리 집안에서 제대로 불렀다면 아마 1000명이고 왔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도 모시지 못하는 결혼이니 그저 조용히 했으면 했는데 준혁 씨네 집은 그렇게나 많은 하객을 부른 거예요. 좋은 집 딸 잡아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결혼시켰으니 퍽도 자랑스러웠겠죠. 어차피 그 모든 결혼식 비용도 우리 엄마가 부담할 테니까 말이에요. 정말 그 결혼식 사진만 봐도 배려심은 눈꽃만큼도 없는 거지 같은 그 집안이 떠올라서 너무 싫답니다. 전 결혼으로 기쁜 마음보다는 왠지 모를 착잡한 심정으로 신부 대기실에 있었죠. 그때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분을 보고 저는 그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이 결혼식에 안 오시겠다고 버티시던 우리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네가 아비 없는 자식도 아닌데 그래도 아버지인 내가 네 손은 잡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왔다. 이렇게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시고 나지막하게 한마디 하시고는 제 손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가셨어요.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도 딸인 저를 사랑하고 아끼셨던 우리 아버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죄송스러운 나머지 저는 버진로드를 걷는 내내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그렇게 눈물의 결혼식을 올리고 준혁 씨는 제 남편이 되었죠.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 마냥 좋았어요.
아직은 고시생인 남편 대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원에서 일하고 늦게 들어오면 남편은 수고했다고 손을 잡아줬죠.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 좋았는데 그러던 중 결국 남편은 행정고시에 합격했어요. 남편의 합격 소식을 듣고 얼마 안 돼서 시부모님과 여동생이 신혼집을 방문해서 축하잔치를 열었어요. 아직 요리 솜씨가 좋지도 못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출장 뷔페를 불러서 잔치상을 차려놓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이런 음식은 처음 본다면서 눈을 휘둥그레 뜨셨지만 시모는 갈비, 대게, 회 이런 귀한 음식은 모조리 남편 앞에 갖다 놓고는 흐뭇해 하셨습니다. 오죽 기쁘시면 저러실까 하고 보고 있는데 시누이가 삐죽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우리 집은 맨날 저래요. 귀한 음식은 모조리 오빠 차지고요. 그 음식 한 점이라도 먹다가 제 손을 엄마가 이렇게 때려요. 어릴 때부터 무조건 오빠 말이 법이고 오빠 말대로 안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며 시모의 아들 사랑이 집착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아파트는 얼마나 하나? 서울 강남이면 아주 비쌀 텐데 우리 준혁이 명의로 한 거지? 며느리? 당황스러운 저는 우리 엄마가 돈을 내셨기 때문에 제 명의로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집은 남편 이름으로 있어야 하는 거야. 이래서야 우리 준혁이가 어디 어깨 펴고 살 수나 있겠어? 당장 명의 바꾸도록 해라. 진짜 뻔뻔하지 않나요? 돈 한 푼 없이 이런 집에 살게 해준 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명의까지 남편으로 바꾸라니요. 그때 저는 시누이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 결혼 스토리 비밀 모르죠? 그거 다 엄마랑 오빠가 계획해서 된 거. 야, 조용히 못해? 준혁씨가 한마디 무섭게 하자 바로 시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획? 결혼을 계획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제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준혁씨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시험에 붙기 전이라 차마 말 못했는데 엄마 말씀 틀린 거 없어. 이 집은 내 이름으로 소유자 변경해야 돼. 알겠지? 그렇게 저는 며칠 뒤 아파트의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실 명의야 아무렴 어때 하고 생각했어요. 정말 저 멍청했죠. 다행히 행정고시에 합격한 남편은 이제 직렬 배치를 받게 될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갈 수 있는 여러 곳 중에서 법무행정직은 남편이 그동안 늘 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한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하는 일은 정부의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200명 남짓밖에 되지 않고 매년 4명에서 8명밖에 뽑지 않는 경쟁률이 아주 센 직렬이었죠. 특히 공무원 특유의 군대식 위계질서가 잡힌 곳과는 달리 학구적인 분위기와 유연 근무 등의 워라밸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행정복무직을 하는 법무처로 자기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더니 갑자기 매일 전화드리고 틈만 나면 찾아뵙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께 무릎 꿇고 간청까지 드렸다고 하니 그 자존심 센 사람이 정말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뿐인 사이가 그렇게 간청을 드리니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는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사위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결국 남편의 바람대로 법무처의 발령을 받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다가 저는 우리 부모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으니 모시고 주말 여행이라도 가자고 말했죠. 그런데 웬걸요. 남편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시모와 먼저 주말 약속을 했다며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우리 집이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뒷바라지 한 게 얼만데 저는 지난 7년 동안 이 남자를 만나면서 바란 것이 없었습니다. 늘 제가 도와주고 맞춰주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나니 이제 저는 슬슬 남편이 제 생각만큼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난번 만났을 때 시누이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지난 생일에 보내준 옷이랑 가방은 잘 쓰고 있어요. 고마워요. 잘 지내고 있죠? 무슨 일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했던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오빠랑 어머님이 계획해서 우리 결혼 진행했다는 얘기요.
아, 저 그 비밀 안 지키면 오빠한테 무슨 소리 들을지 몰라요. 제발요. 어차피 결혼했는데 그 얘기 내가 안다고 달래질 것도 아니고. 아가씨가 안 해주면 아버님한테 전화드릴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신우이는 그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신우이의 얘기를 듣는 내내 저는 가슴에 불덩이가 생긴 듯 화가 올라왔죠. 남편과 시모는 일반적인 모자 관계 그 이상이었다고 해요. 시모는 옛날부터 딸인 신우이는 무관심하고 막대했지만 장남인 남편에게는 모든 사랑과 관심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평소 매정하고 딱딱하게 사람을 대하면서도 시모의 말씀만큼은 잘 듣고 모든 일을 상의하는 마마보이였다고 해요. 가족에 관련된 모든 일은 시모와 남편만 상의해서 결정하고 딸과 시부에게는 통보만 하는 독불 장군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애틋한 모자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황당한 것은 남편이 행정고시 시험 공부를 하고 택하는 그 모든 것에 시모의 결정과 도움도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둘이 철저하게 계획적이었는지 저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모든 과정 뒤에도 그 시모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뒤로 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스터디 술자리에서 저의 집안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에게 관심이 생긴 것이고 전화로 바로 시모와 얘기하더니 시모는 저를 꼬시라고 적극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날 남편과 한참을 통화하던 시모가 입이 이만큼 벌어져서는 내 아들이 출세하려면 그 정도 있는 집단은 잡아야지. 안 그래? 순진한 녀석이라 여자 마음 없는 법도 모를 텐데 여자 꼬시는 거짓말까지 다 내가 도와줄겨.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코치대로 그날 저희 집 앞에서 고백도 했던 거고요. 사실 남편은 그 이전부터 같은 과에서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시모의 말을 듣고는 바로 그 여자를 차고 저랑 사귄 거라네요. 아니 시모 말 듣고 사랑도 바로 걷어찰 수 있다니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도 됩니까? 남편에게 갖고 있었던 제 환상은 와장창 깨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보러 갔을 때 남편이 나왔던 것도 아버지의 근심 명령에 가출해서 여주 집으로 불러들인 것도 모두 시모와 남편이 꾸민 계략이었어요. 어쩐지 남편은 저와 사귀는 동안에도 손을 잡고 뽀뽀 정도는 했지만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는 젠틀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 가출한 날 밤을 보내게 된 것은 그저 단순히 저를 사랑했던 마음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혼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뿐. 이때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우리 집의 강한 반대를 물리치기 위해 제 소중한 순정을 이용했다니. 그것도 시모와 남편의 계획하에 말이죠. 신우이를 통해 남편과 시모의 실체를 알고 나니 이제 저는 남편이 달리 보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늘 저만 남편을 생각하고 챙겨주며 혼자 기뻐하는 등신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 때문에 우리 친정부모님도 남편에게 많은 것을 갖다 바쳐야 했죠. 당시 남편이 발령받은 법제처는 세종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 부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말에만 만나서 애틋한 저와 달리 남편은 토요일 오후에 와서 일요일 아침에 서둘러 내려가곤 했어요. 하지만 주말까지 기다릴 수 없던 저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세종시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남편의 오피스텔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여자 화장품이 있고 칫솔도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머물렀던 때에는 분명 2개만 있었는데 왜 칫솔이 여러 개일까? 그리고 제가 사다 놓지 않은 처음 보는 핑크색 침대 이불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 이건 여자다. 여자가 생긴 거야. 남편의 과거와 또 이제는 바람도 피고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저는 입술을 깨물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8시가 조금 넘어서 귀가했고 갑자기 제가 와 있는 모습을 보고는 흠칫 놀랐습니다.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약속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오는 법이 어딨어? 나 당신 와이프야. 우리 집에 허락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쥐새끼처럼 남편의 핸드폰을 찾아 열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전에 남편 어깨 너머로 잠금을 푸는 비밀번호를 봤기 때문에 핸드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뒤질 수 있었죠. 그때 카카오톡에 한 대화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영이.
남편과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눈 그 여자는 맞아요. 남편이 과거에 사귀었다는 그 여자였습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옛날에 남편 근처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카톡의 내용은 오늘은 너네 집에 못 갈 것 같아. 야근이네. 하지만 사랑해? 보고 싶어 죽겠어. 주말에 꼭 집에 가야 하는 거야? 다음 주말은 나랑 보내야 돼? 어젯밤 좋았는데 지금도 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행복해. 그 여자는 남편의 오피스텔에 드나들고 그 둘은 정말 갈 때까지 간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내용을 저는 발견하고 맙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우리 이제 결혼해야 할까? 그리고 이에 대한 남편의 답은 사랑해. 결혼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가가는요. 시모와 나눈 문자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시모와 그 여자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 문자. 엄마, 와이프한테서 빨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빨아먹었으니 저 이제 이혼할게요. 엄마는 네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네 부인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지. 엄마가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어.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저는 남편의 카톡과 문자를 모조리 캡처하고서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친척집에 가서 부모님께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다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던 엄마는 그만 실신해 버리셨어요. 가뜩이나 당뇨에 혈압도 있으신 분인데 자기 딸이 당한 일을 들으시고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우셨던 거예요.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나오면서 아버지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금 검사 생활에서 은퇴했다지만 이 새끼 가만히 안 둔다. 그딴 집 자식이 감히 우리 집을 농락해? 내 귀한 딸 신세를 망쳐? 죄송해요, 아버지. 이 못난 딸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저도 남편, 아니 그 나쁜 놈과 시모 절대 용서 못해요. 핸드폰을 보니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32통이나 와있더군요. 남편은 세종까지 내려왔던 제가 연락도 없이 사라지고 전화도 받지 않자 이 상황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다음 날 신혼집으로 찾아온 남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나 이제서야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알았어. 이혼해. 그리고 당신은 결혼할 때 땡전 한 푼 안 가져왔으니까 그대로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어. 무슨 소리야? 이 아파트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내 집. 이혼해줄 테니까 네가 나가.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놈. 법도 제대로 모르는 게 어디서 명의 타령이야. 혜경아, 잘 들어라. 내가 잘 아는 변호사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내일 만나서 이혼 소송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그놈 족치는 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 염려 마라.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 없으셨던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사위, 아니 그놈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딸의 복수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딸이 되어 말씀해주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붙여주신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제가 가진 카톡과 문자를 증거로 불륜을 청구 이유로 하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100% 이길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명의가 아무리 남편이라고 한들 처음 매수할 때 우리 엄마 통장에서 돈이 이체된 정황과 결혼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만으로도 그놈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모가 달려와 저에게 화를 냈어요. 어디 여자가 하늘 같은 남편한테 뭐? 소송? 이혼 소송? 게다가 우리 아파트까지 뺏어간다고? 이런 도둑년이 어딨어? 평생 남에게 욕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자란 저도 이 순간은 참지 못하고 어른인 시모에게 대들어댔습니다. 진짜 도둑놈이 누군데요? 그 고시생 시절부터 결혼해서까지 저 한 푼도 당신 아들에게 받은 거 없어요. 선물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내 20대 인생 그리고 우리 친정 돈까지 모두 해먹은 준혁씨가 그 사람이 도둑놈이죠. 어머님도 그 도둑놈이 바람피는 것까지 알면서 저랑 이혼시키려고 했다면서요? 이젠 나도 그 사람이랑 안 살아요.
이혼할 거예요. 근데 돈 한 푼 못 받고 나갈 줄 아세요. 너 기어이 우리 잘난 아들한테 상처를 주겠다는 거냐? 준영이 말로는 간통죄도 몇 년 전에 없어져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데. 아니요. 어머니, 검사 출신인 우리 친정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이건 복수의 시작에 불과해요. 이 말을 남기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과 시모는 친정집에 찾아와서 이제는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있네요. 당신 이런 모진 여자 아니잖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랑 지영이 당신 아버지 때문에 공무원 파면되게 생겼다고. 게다가 나도 모자라서 지영이까지 상간자 소송 거는 건 너무하지 않아? 지영이는 내가 결혼했던 것도 몰랐던 애라고. 업보야, 업보. 그 여자가 몰랐다고 한들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까지 해서 신세 망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얘야 며느라기야. 내가 정말 다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용서해주겠니? 우리 준혁이 앞으로 창창한 공직생활에 흠집나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것만은 절대 안 돼.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들 앞에 나섰습니다. 지금 두 사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러는 게요. 호환무치 아무리 천한 집에 배운 데 없기로 서니. 선언어른 이러는 법은 없습니다. 남의 아들 신세 망칠 일 있어요? 당신 그 천한 아들 때문에 신세 망친 내 귀한 딸 앞에서 무슨 소리. 내 검사 생활 걸고 얘기하지. 당신 아들과 또 그 여자 둘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를 어겼어. 내가 별로 손 쓰지 않아도 파면될 게 분명하다고. 그뿐인 줄 알아?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으로 앞으로 거액의 손해배상금도 내 딸한테 줘야 할 거야. 그깟 돈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 그 거지 같은 집안에는 꽤나 큰 타격이 되겠지. 또 한 번 내 딸과 우리 집 앞에 얼씬거리면 그때는 경찰에 연행되는 줄 알아. 알아듣겠나? 전 남편과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간혹 전 남편이 전화나 문자를 했지만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방배동 신혼집도 처분하여 그 남자를 조금도 볼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이혼녀가 되었어요. 꽃다운 20대를 몽땅 마음도 몸도 돈까지 출세에 눈이 먼 모자에게 어이없이 모두 털렸습니다. 저는 지금 큰 불효를 한 부모님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살고 있어요. 옛말에 어른들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불효는 사람이 저지르는 최고의 잘못이라고도 하고요. 당시 부모님이 전 남편을 반대했을 때 그 말을 따랐더라면, 조금 더 주변 말을 듣고 신중했더라면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철없던 저는 결국 처절하게 그들을 겪고 나서야 인생을 배우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살고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과 중요한 일을 상의하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고 이제 딸로를 잘하면서 두 분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사연에 빠지다 애청자 40대 여성입니다. 소개해주시는 사연들을 듣다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 많았는데요. 제 시누이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기가 막힌 사연이 생겨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와 시누이는 매우 친하고 가까운 사이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 자라고 살아왔거든요. 시누이는 제게 정신적 지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소꿉친구였던 시누이 미란이의 오빠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란이와 친해지고 미란이 오빠와 결혼하게 된 얘기를 잠시 들려드리자면요. 사실 미란이와는 한 동네에 살아서 얼굴은 익숙했지만 친하진 않았어요. 미란이와 친해진 계기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고 나서부터인데요. 미란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한 동네 살고 있던 미란이가 제가 다니던 중학교 전교 1등이라는 사실을 저희 엄마가 알게 되시고는 그때부터 미란이 엄마와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도 미란이와 친하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수연아,
너도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친구랑 가까워져야 돼. 엄마가 미란이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너도 미란이랑 친해져. 저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미란이와 친해지기 위해 먼저 다가갔어요. 사실 미란이는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제가 미란이와 친해지기 위해 말을 걸었을 때도 미란이는 제게 다정다감하게 대해줬습니다. 미란아, 학교 끝나고 뭐해? 나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래, 좋아. 나 떡볶이 무지 좋아하는데 잘됐다. 떡볶이 먹고 집에 가서 공부할 건데 우리 집에 같이 갈래, 수연아? 저는 처음 미란이와 얘기해보는 거라 어색해서 떡볶이만 먹고 미란이와 헤어지려고 했는데 저보고 같이 집에 가서 공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참에 미란이 집에 가서 미란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볼 수 있고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알았다고 했습니다. 미란이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는 첫째 오빠가 왔다며 저에게 소개시켜줬는데 그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미란이 첫째 오빠가 너무 잘생겨서 떨리더라고요. 우리 첫째 오빠야. 이름은 김미섭이고 오빠들 중에 나랑 제일 친해. 저는 미섭 오빠를 보고 떨리는 마음에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저 미란이 친구 이수연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귀여웠는지 미섭 오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사해줬습니다. 안녕 수연아, 네가 우리 미란이 친구구나. 앞으로 자주 보자. 저는 그날을 계기로 미섭 오빠를 보기 위해 미란이 집에 자주 놀러갔어요. 그러다가 가끔 미란이 부모님도 만나뵙게 됐는데 참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미란이 부모님은 두 분 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점잖으시고 가끔은 저희 공부를 함께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 말씀대로 공부 잘하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 보니 저도 덩달아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처음엔 미섭 오빠를 만나기 위해 미란이를 따라 집에 자주 놀러갔는데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제 성적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배추 겉절이와 돼지고기를 싸주시며 미란이 집에 가져다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섭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미란이 집으로 갔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그날따라 미란이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요. 미란이 어머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안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는 날에 제가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수연이 어머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 싸주시고 너무 감사하네.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주렴. 안 그래도 우리 미섭이가 오늘 대학에 합격해서 가족들이 모두 축하해주던 찰나였는데 수연이도 함께 축하해줄래? 당시 미섭 오빠는 고3이었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잘 봐서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미란이도 전교 1등인데 미섭 오빠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줄은 몰랐는데요. 미섭 오빠, 정말 축하드려요. 서울대 법학과 학생이라니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의 감탄스러운 말에 미섭 오빠는 미소를 보이며 귀엽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수연아, 축하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우리 수연이 앞으로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하네. 저는 처음에 앞으로 자주 못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저희 본가는 대구에 있었고 미섭 오빠는 이제 대학교에 가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미섭 오빠를 이제는 자주 못 본다는 생각에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가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자 미섭 오빠는 제게 괜찮다는 듯이 위로해줬습니다. 수연아, 너도 미란이랑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입학해.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서 자주 만나자.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미섭 오빠 덕분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계기가 생겼거든요. 미섭 오빠는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거의 만날 수가 없었고 저는 대구에서 미란이와 함께 같은 고등학교로 입학했습니다. 미란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적이 떨어지자 공부할 의욕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담배도 피우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니 자연스레 미란이와는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가방에 들어있던 담배를 집에서 엄마가 발견하시곤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수연아, 너 요즘 미란이랑 같이 공부도 안 하고 학교 끝나고 이상한 데 가는 것 같더니 뭐하고 지내는 거야? 아니, 담배도 피는 거야? 엄마가 못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엄마 말에 반항심이 솟구쳤습니다. 엄마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누굴 만나서 사귀든 엄마가 뭔 상관인데. 공부 잘하는 미란이 옆에서 공부해봤자 나도 걔처럼 공부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 왜 맨날 미란이 얘기만 하는 건데. 미란이랑 나랑 비교하지 마.
저는 반항심에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치고 그대로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가출 생활하고 있는데 미란이가 제게 학교에서 할 얘기가 있다며 잠깐 시간 좀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성적이 떨어지고 미란이와 거리를 두며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란이가 갑자기 저를 불러내니 의아했습니다. 수연아, 요즘 너 왜 그러는 거야? 난 네가 나쁜 길로 빠지게 될까봐 무서워. 예전처럼 나랑 다시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내가 너 성적 다시 오를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도와줄게. 너희 엄마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 미란이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보니 저희 엄마가 미란이에게 제가 집을 가출했다며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미란아, 우리 엄마가 시켜서 이러는 거면 이럴 필요 없어. 넌 너 갈 길 가면 되고 난 나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앞으로 나 신경 쓰지 마. 저는 저를 걱정해주는 미란이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괜히 미란이를 시켜 제게 이야기하게 한 엄마가 더 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큰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다가 그중 한 명과 크게 다투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도 피우고 놀러 다니긴 했으나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는데 마음이 내키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와 어울리던 나쁜 친구들 중 하나가 제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수연, 너 우리랑 어울리려면 우리답게 행동해야지. 왜 네 맘대로 하는데? 우리가 시킨 대로 돈도 뺏고 애들 기강도 잡아야지. 우리가 네 부하도 아니고 매일 뒤에 서서 우리가 하는 것만 지켜보고 어디서 혼자 착한 척이야. 씨. 저는 집을 가출하고 나와 잘 데가 없어서 나쁜 친구들 중 한 명 집에 머물렀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제 행동이 못마땅했는지 제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는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말을 무시했다며 제 귀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학교에서 일어났고 저와 같은 반이었던 미란이도 그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제가 맞자 제게 달려와 저를 보호하며 저를 때린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수연이 때리는 거야? 네가 뭔데? 진짜 친구면 수연이가 집에 나왔을 때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지. 그러진 못할 방정 나쁜 행동이나 같이 하자고 꼬드기고. 저는 미란이가 공부만 잘할 줄 알았지 그렇게 나쁜 친구들 앞에서 깡따구 있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제가 미란이와 친하게 지내지 않아 친구들은 제가 미란이와 친분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미란이가 저를 보호해주자 주변 친구들이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때문에 학교가 소란스러워지자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저희가 싸우게 된 얘기를 듣고 미란이를 제외한 저와 다른 친구 녀석의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했어요. 저는 가출 중이었고 저희 엄마한테 연락드리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그런 사정을 알고 있던 미란이는 담임 선생님께 저를 대신해 슬며시 얘기해주더라고요. 선생님, 수연이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수연이랑 친하게 지내서 잘 아는데 수연이 나쁜 친구 아니에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잠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나쁜 행동을 한 적은 없어요. 수연이 어머님도 편찮으신데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전교 1등인 미란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자 담임 선생님은 제게 이번 한 번만 봐주시겠다며 미란이와 함께 저를 돌려보내주셨습니다. 학교를 빠져나와 오랜만에 미란이와 길을 걷고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항상 미란이와 같이 학교 끝나면 떡볶이도 먹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 제 탓을 하게 됐습니다. 미란이는 갑자기 길을 걷다가 제 손을 잡으며 얘기했어요. 수연아,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자. 내가 옆에서 너 도와줄게. 미섭 오빠 말처럼 우리 서울대 입학해야지.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이제 가출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 어머님께서 정말 편찮으셔. 너 가출하고 그 후로 신경 많이 쓰셨는지 우리 엄마 말로는 편찮으시대. 저는 엄마가 편찮으시다는 말에 집으로 바로 향했고 저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누워 계신 엄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이젠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미란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할게요. 저는 그렇게 엄마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미란이에게도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미란이 덕분에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미란아, 고마워.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너 모른 척하고 지내서 미안해. 너 덕분에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하게 된 것 같아. 진짜 고마워. 미란이는 그때부터 저의 정신적 지주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할 때마다 미란이는 옆에서 늘 저를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미란이 덕분에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미란이와 함께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미란이가 없었다면 저는 대학 입학은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미란이와는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고 서울에 올라가자 미섭 오빠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쯤 미섭 오빠는 학교를 다니며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인이 되어 미섭 오빠를 다시 만나니 중학교 때 설렜던 마음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변호사가 된 미섭 오빠는 옛날보다 더 멋있어졌고 저는 그때부터 미섭 오빠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미섭 오빠는 제가 미란이 친구이기도 하고 5살이나 어려 교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는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고백하자 미섭 오빠도 저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미섭 오빠와 5년 동안 교제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미란이와는 친구 사이에서 새언니와 시누이 사이가 되었죠. 저는 소꿉친구였던 미란이와 한 가족이 되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족이 되고 나니 미란이와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한층 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미란이는 대학교 때도 이쁘고 성격이 좋아 인기가 많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과 연애 경험이 없이 남편을 짝사랑해서 남편과만 연애하고 결혼을 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미란이는 대학교 때부터 저와는 달리 인기가 많아서 많은 남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미란이는 제가 보기엔 얼굴만 뺀즈르르 하고 하는 행동은 날라리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미란이는 저희 남편과 같이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서 사법고시를 봤는데요. 아무래도 사법고시 준비로 공부만 하다 보니 남자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연수원 생활을 하다가 연수원 동기가 소개팅을 해줬는데 그때 처음 만난 남자에게 한눈에 반해 결혼을 한 거죠. 그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연애를 많이 해봤는지 말빨이 좋아서 저희 시누이가 금방 넘어갔고 결혼까지 한 겁니다. 지금의 심해부는 저희 시댁이 잘 살기도 하고 시누이가 이쁘고 능력 좋으니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시누이의 마음을 얻으려 연애하는 동안에 항상 꽃다발을 선물했고 시부모님께도 잘 보이려고 시댁에 자주 놀러왔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심해부의 모습을 좋게 봤는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시누이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시누이를 소꿉친구로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시누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죠. 제가 봤을 때는 심해부가 시누이와 결혼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 같은데 시누이가 연애 경험이 없어 심해부의 내면을 잘 못 보고 결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해부와 결혼할 당시에도 가족들 중 저만 뜯어말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해부가 껄렁한 성격에 여자들을 많이 밝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미란이가 저희 부부에게 결혼하기 전에 심해부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당에서 만났는데요. 심해부가 식사를 하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라 심해부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조금 후에 저도 심해부를 따라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심해부 앞에 있던 어떤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심해부가 그 여자의 다리를 쳐다보며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그 여자는 휘파람 소리에 기분이 나쁜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고 뒤에 있던 저도 그런 심해부의 모습을 보고 벙쪘습니다. 곧 결혼을 할 예비 신부가 있는데도 껄렁거리며 다른 여자들에게 찝적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미란이를 따로 불러내어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미란아, 잘 생각해봐. 나도 남편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서 결혼하긴 했는데 결혼은 연애랑 다르더라고. 결혼은 현실이야. 그 남자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면도 잘 살펴보고 결혼해. 저의 우려 섞인 말에 미란이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수연아, 나 이 사람 많이 사랑해. 오빠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표현 많이 해주고 이 사람 놓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미란이가 심해부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고 시부모님도 허락한 결혼이니 제가 옆에서 결혼을 말릴 권한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심해부가 미란이와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항상 미란이에게 꽃다발을 주며 다정다감하게 대했었는데 결혼하고 애들이 생기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 무뚝뚝해졌습니다. 미란이도 결혼하고 달라진 심해부의 말투와 행동에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수연아, 나 요즘 오빠랑 서먹서먹해. 매일 회사 일 바쁘다고 외박하기 일쓰고 혼자서 독박 육아하느라 너무 힘에 부쳐. 오빠한테 불만은 많은데 나도 일 때문에 바쁘고 시간도 없어서 말싸움할 겨를도 없어. 미란이는 심해부와 갈등이 있을 때면 제가 소꿉친구이기도 하고 편한 마음에 종종 연락을 해서 털어놨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어느 날부터 안색이 계속 안 좋더라고요. 미란아,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살도 갑자기 많이 빠진 것 같고. 저는 미란이를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자주 봤기 때문에 안색만 봐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가 보기에도 나 살 많이 빠져 보여?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육아 때문에 살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에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요즘 피곤한지 코피도 자주 나는 것 같아서 병원 한번 가보려고 했어. 미란아, 내가 같이 병원 가줄까? 심해부는 요즘 회사 일로 많이 바쁜 것 같던데 혼자 병원 가면 쓸쓸하고 외롭잖아. 내가 같이 가줄게. 평상시 같으면 바쁜데 병원에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며 거절했을 텐데 이번엔 미란이도 무언가 마음에 걸렸는지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미란이가 회사에서 얼마 전 건강검진을 했는데 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술도 안 마시는데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그것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고 코피도 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제게 같이 대학병원에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미란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저도 많이 걱정이 됐고 떨리는 마음으로 미란이 손을 붙잡으며 대학병원에 함께 갔죠.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나니 의사 선생님께서 다양한 검사를 권하시더라고요. 미란이는 검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면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저를 살며시 바라보고 웃어주었어요. 미란이보다 제가 괜히 더 걱정이 돼서 안절부절 못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웃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것저것 검사를 한 후에야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미란 환자분, 옆에 가족도 함께 오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간암 말기입니다. 당장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 이식 준비를 바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변 가족들한테 바로 알리시고 간 이식 적합성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미란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저는 미란이를 꼭 껴안아줬습니다. 사실 미란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별일 없겠지 싶었는데 간암 말기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미란아, 걱정하지 마. 간암이라 간이식 수술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지금 병원에 온 김에 적합성 검사 먼저 바로 받아볼게.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우리 바로 알리자. 미란이는 본인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에게도 적합성 검사를 받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미란이에게 제 간을 이식해주고 싶었지만 암 선고를 받은 미란이의 마음을 헤아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연아, 나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 꿈꾸는 것 같고. 내가 간암 환자라니. 수연아, 이거 꿈 아니지? 너도 옆에서 같이 들은 거 맞지? 나 어떡해. 저는 미란이의 말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속구친구일 때부터 항상 바르고 착하게 살았던 미란이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선량한 사람에게 간암이라는 선고를 내렸을까요? 저와 미란이는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으며 병원 앞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심해부에게 바로 알렸습니다. 미란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심해부만큼은 바로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심해부, 놀라지 말고 들어요. 미란이랑 지금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요. 간암 말기라서 지금 당장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심해부가 일단 적합성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심해부는 당황한 듯한 목소리이긴 했지만 당장에 울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미란이가 지금 간암 말기라고 하셨어요? 그럼 간이식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적합성 검사는 저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미란이랑 같은 핏줄이 아닌데 저보다 장인 장모님이나 형님들이 먼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해부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같은 핏줄이 아니라서 본인이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당연히 남편이면 맞든 안 맞든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적합한지는 병원에서 판단해주는 거고요. 당장에 미란이를 살려내려면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인데 저런 식으로 심해부가 얘기하자 제 입장에선 어이가 없더라고요. 심해부, 잘 들어요. 간암이 일반적인 질환이랑은 다른 거 아시죠? 그냥 약 먹어서 치료하면 낫는 병이 아니에요. 당장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간이식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심해부가 미란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옆에서 당장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해대니 화가 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셔서 감사드려요. 퇴근하고 미란이랑 이야기해보고 바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귀찮다는 듯이 말하는 심해부가 믿음직스럽지 않았지만 미란이를 설득해 얼른 병원에 데리고 가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미란이에게서 직접 연락이 오더라고요. 수연아, 어제 오빠한테 바로 전화했다면서. 나 당장에 병원에 입원할 생각 없어. 며칠 뒤면 우리 엄마 칠순인데 다 같이 펜션 잡아서 놀러 가기로 했잖아. 좋은 날 나 때문에 망칠 수는 없어. 그때까지만 다른 사람한텐 절대 말하지 마. 특히 우리 엄마한테는.
아가씨는 곧 있을 시어머님 칠순잔치까지 저에게 암 선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실 시어머님께서 1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얼마 전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재발 가능성이 있어 꾸준히 유방암 검사를 받기는 해야 하나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시어머님의 칠순 생신 겸 유방암 완치를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였죠. 저는 이번 시어머님의 칠순잔치를 망치기 싫다는 미란이의 굳건한 결의가 전화 너머로 느껴져서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란이가 걱정되어 매일 집에 찾아갔어요. 제가 미란이가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심해부에게 바로 전달한 이유는 심해부가 미란이가 쉴 수 있도록 육아도 도맡아 하고 집안일을 했으면 하는 것 때문이었는데 미란이의 암 선고 전후로 변한 게 없더라고요. 심해부는 여전히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했습니다. 수연아, 매일 이렇게 찾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것 같아 고마워. 나 혼자 지금 이 시기를 견뎌내고 있었다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네가 있어서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어. 그동안 미란이는 제가 방황할 때마다 옆에서 소꿉친구로서 겉돌지 않도록 잘 잡아주었는데 제가 미란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시어머님 칠순 파티를 위해 저희 가족은 펜션을 예약해뒀는데요.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여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심해부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미란이가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 저희 집은 좀 늦게 펜션에 도착할 것 같네요. 저희 늦는다고 상황 설명 좀 적절하게 해주세요. 사실 미란이의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고 하자 너무 걱정이 됐어요. 심해부 걱정 말아요. 가족들한텐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병원 잘 다녀오시고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마음 같아선 심해부와 함께 저도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시어머님 칠순 파티를 준비를 위해 펜션에 빨리 도착했어야 했어요. 저희 남편 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 있었고 모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에겐 동서가 2명이 있었는데요. 첫째 동서는 저보다 3살이 어린데 늘 저를 친언니처럼 잘 따라요. 첫째 동서네가 저희 집에 가깝게 살기도 하고 아이들 나이대가 비슷해서 가족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가끔 보면 성격이 불같아서 저희 첫째 서방님이 거의 잡혀 살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동서는 저보다 6살 많은데요. 둘째 서방님이 5살 많은 동서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께서 나이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시기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딸 하나 낳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둘째 동서는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저를 깍듯하게 형님으로 모시는데요. 신사임당처럼 현명해서 동서이긴 하지만 제가 배울 점이 많아요. 저와 미란이는 동서들과 위아래로 나이 차이가 나지만 여자들끼리 따로 개모임을 해서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모두 외향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같은 대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공감대도 많고 사총사가 모이면 죽이 잘 맞아서 대화를 하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어머님 칠순 파티도 여자들끼리 모여 펜션에서 거하게 파티를 준비하자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예정대로 미란이를 제외하고 저와 동서들은 펜션에 좀 더 일찍 모여 풍선으로 이쁘게 주변을 꾸미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님 칠순잔치 준비로 정신없을 때쯤 뒤늦게 미란이와 심해부 그리고 시조카들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미란이의 2눈이 빨개져서 마치 한참 오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미란이의 손목을 잡고 끌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란아,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아침에 심해부가 네 몸 상태 안 좋다고 하던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미란이는 저의 물음에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아, 나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아. 간이식 당장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대. 그리고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간이식 수술 받더라도 죽을 확률이 높고. 저는 미란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미란아, 걱정 마. 네가 말하기 힘들면 내가 내일 가족들한테 얘기할게. 가족들부터 적합성 검사 받고 바로 수술 받으면 돼. 그리고 수술 받으면 괜찮아질 테니까 병원에서 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울고 있는 미란이를 진정시키며 달래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밖으로 나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란이가 식사를 하다가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깜짝 놀랐고 미란이가 당황해하자 저는 이참에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렵게 말문을 꺼냈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모두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사실 아가씨가 얼마 전에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당장 간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대요. 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가족들 모두 당황했고 특히 시어머님이 충격을 받으셨는지 의자를 부여잡으시더라고요. 미란아, 네가 아무래도 나 때문에 간암에 걸린 것 같구나. 암도 유전이라던데 엄마가 우리 딸한테 미안해서 어쩔꼬. 그런 시어머님을 보고 미란이는 시어머님을 꼭 껴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엄마 탓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엄마처럼 항암 치료 잘 받고 이겨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한참에 그렇게 온 가족이 미란이를 걱정하는 마음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어 그 다음날 아침 모두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으러 가기로 했죠. 아침 일찍 병원에 가기 위해 식사를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심해부가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미란이 일로 심해부와 대화를 나눌 겸 심해부를 따라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펜션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심해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이고 외진 산속에 나 홀로 있는 펜션이라 그런지 주변이 조용해서 심해부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자기야, 난 저녁 간단히 먹고 지금 술 한잔 중이야. 술 마시니까 자기가 보고 싶네. 오늘은 가족 모임 때문에 우리 자기 못 만나러 가서 미안해.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저는 회사 일로 전화를 받으러 간 심해부가 자기야 라고 하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숨죽이고 계속 심해부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우리 와이프 지금 간암 말기 선고받았다고. 오늘 병원에 갔는데 간이식 수술 받아도 죽는다고 하네. 와이프랑 이혼 전에 와이프가 죽게 생겼으니 우리 둘이 합치는 게 수월해졌어. 앞으로 일은 다 나한테 맡기고 걱정하지 마. 저는 심해부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일이 바쁘다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게 모두 바람 피우느라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미란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간녀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니 당장이라도 심해부의 머리채를 뜯고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심해부의 바람 소식을 미란이에게 바로 알려야 할까 고민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사를 오가는 사람에게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도저히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펜션으로 돌아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서들을 따로 불러내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동서들은 저와 같이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형님,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당장에 심해부한테 가서 따져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가씨 오빠들도 다 있는데 호되게 혼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첫째 동서가 흥분하며 말하자 둘째 동서가 차분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저도 당장 심해부한테 가서 아가씨를 대신에 윽박지르고 싶은데 지금은 참아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모두 아가씨가 간암 말기라고 해서 충격받으셨는데 심해부가 바람 피운 얘기까지 들으시면 쓰러질지도 몰라요. 우리 제대로 그 두 년놈들을 어떻게 제대로 복수해야 할지 고민해봐요. 저는 둘째 동서가 하는 얘기에 공감했고 일단은 심해부의 바람 소식보다 미란이의 간 이식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제외하고 온 가족이 모두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해부는 적합성 검사를 받는 걸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가족들이 모두 나서서 검사를 받으니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끌려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듣는데 다행히 가족 중 한 명이 간이식이 가능한 상태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수연 보호자분, 적합성 검사 결과 김미란 환자분께 간이식 가능합니다. 정말 다행히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미란이에게 간이식이 가능한 상태였고 저는 주저없이 미란이에게 간이식을 하겠다며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미란이는 제 손을 붙잡고 얘기하더라고요. 수연아, 나 어차피 수술 받아도 죽을 확률이 높대. 가족들 간에도 간이식 수술 무서워서 잘 못한다고 하던데 나 때문에 네가 수술 받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나 간이식 안 받을래. 미란이는 저에게 마음만은 너무 고맙지만 수술을 받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미란아, 나 이대로 너 못 보내. 제발 내가 부탁할게. 간이식 받고 제발 살아줘. 지금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해서 안 돼. 제발. 저의 간절한 부탁과 함께 옆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미란이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단 한 사람 심해부만 제외하고요. 그리고 미란이는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간이식을 받기로 결심했고 저희는 며칠 뒤 바로 간이식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받으면 죽을 확률이 90% 이상이라던 의사선생님의 말씀과 달리 간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마쳤어요. 수술 뒤 미란이의 상태는 며칠 동안 위태롭긴 했지만 2주 정도가 지나자 위험한 단계에서 벗어났습니다. 김미란 환자분, 하늘이 도왔어요. 가난 말기에 간이식 수술이 쉽지 않은데 환자분과 이수연 보호자님의 간절한 바람 덕분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사실 저도 미란이에게 간을 기증하겠다고 했지만 수술이 두렵기도 했거든요. 미란이에게 간 기증을 하고 몇 날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서 미란이가 깨어나기를 간이식이 성공했기를 바랐었는데요. 미란이가 제 간을 기증받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미란이는 이제 간이식 수술에서 회복하여 퇴원했습니다. 저도 아직 간 기증 후 몸이 성친 않았지만 미란이보다는 몸을 움직이는데 수월했어요. 그리고 미란이의 간이식 수술 후에도 변치 않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심해부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에게 심해부의 바람 소식을 알렸는데요. 충격적이었던 건 미란이가 이미 심해부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수연아, 나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오빠가 결혼 후 몇 번 바람을 피워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내가 참 바보 같았지. 내가 오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질 수 없겠더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는 걸 원치 않았어. 그저 나만 넘어가면 우리 가족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 저는 심해부의 바람길을 덤덤하게 얘기하는 미란이가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동서들을 불러 얘기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아가씨 간이식 수술도 성공했고 우리가 아가씨를 대신해 이 망할 두 년놈들한테 복수를 해야 할 것 같아. 동서들도 그동안 이를 갈았다며 제 말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란이에게 지금 심해부가 바람 피우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미란이는 혹시나 이혼하게 되면 심해부에게 소송을 걸기 위해 상간녀와의 핸드폰 연락 기록을 심해부 몰래 저장해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간녀 연락처를 바탕으로 심부름 센터를 통해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심해부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상간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30대 초반 아가씨였고 심해부와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알게 모르게 불륜이 많다고 하더니 심해부도 그중 한 명이더라고요. 심해부는 상간녀의 직장 상사였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눈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두 년놈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미란이는 그동안 심해부의 바람을 눈감아줬지만 본인이 죽다 살아나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심해부와는 함께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해부보다 먼저 이혼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간통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심해부를 징역살이는 못 시키지만 심해부가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바람을 피웠던 증거를 미란이가 모두 모아두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인 저희 남편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은 여동생이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도 심해부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에 심해부를 찾아가 죽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저는 100번 공감은 하지만 통쾌한 복수를 위해서는 가족 모두 심해부에게 섣불리 다가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미란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상간녀와 심해부가 애정행각을 벌인 사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들과 회사 근처에 몰래 잠복하고 있다가 심해부와 상간녀의 발자취를 따라 쫓아갔습니다. 둘은 이미 살림을 차렸는지 심해부는 상간녀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매일 드나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심해부가 지하 주차장에서 상간녀의 허리를 끌고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 모습을 실제로 보고 나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재잠복해서 저와 동서들은 사진 몇 장을 구해놓았고 정말 통쾌한 복수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심해부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었어요. 심해부는 회사에서 이사장이었고 창립 기념일 행사의 연설을 맡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동서들은 그날 행사장에 참석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어요. 심해부와 상간녀 두 년놈들이 그동안 밖에서 벌인 해정행각들의 사진을 몇백 장 인쇄했고 확성기를 준비해서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란이가 제게 어렸을 적부터 베풀어준 호의를 생각하면 미란이를 대신하여 심해부와 상간녀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행사장에 도착했더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는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도착했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두 연놈들의 애정행각 사진을 양쪽으로 뿌렸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인 3명이 이상한 사진을 뿌리며 행사장 앞으로 나아가자 수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확성기를 꺼내들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기원 이사장님과 서희수 대리는 불륜관계입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사진이 그 증거예요. 이기원 이사장님은 암선고를 받은 아픈 와이프를 두고 서희수 대리와 불륜을 저지르며 애정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저 더러운 연놈들을 회사에서 추방해주세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며 확성기로 떠들어대자 심해부가 깜짝 놀라 제게 달려오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진들은 다 어디서 난 건데요? 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심해부는 저보고 밖으로 나가라며 밀쳐댔고 함께 행사장에 있던 동서들이 제 옆에 딱 달라붙어 심해부를 노려봤습니다. 심해부, 어디서 감히 우리 착한 아가씨를 두고 불륜질이에요. 상간녀와 입을 맞춘 그 더러운 입으로 양심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면박을 주자 심해부는 보는 눈이 많은지 제발 나가달라며 부탁하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제발 행사장에서 나가주세요. 계속 여기서 행패 부리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저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심해부의 말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고 화가 나서 행사장에 함께 있던 상간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몇 날 며칠째 잠복하며 심해부와 함께 봤던 얼굴이라 그런지 행사장에 있던 그 많은 인파들 중에 상간녀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확성기를 들고 말했어요. 나이도 어린 년이 어디서 감히 불륜질이야! 유부남 만나서 그 짓거리 하고 다니니까 좋니? 더러운 놈들끼리 만나서 언제까지 행복할 줄 알았어. 정신 차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직장 동료들이 상간녀를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간녀도 쪽팔렸는지 얼굴을 가리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줌마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다 같이 모여서 행패해요. 저 아무 잘못 없어요. 남편 관리 못한 그 여자 잘못이지 왜 나한테 와서 난리예요? 얼른 비키지 못해요? 상간녀의 뻔뻔한 말을 듣자 옆에 있던 첫째 동서가 오렌지 주스를 꺼내 상간녀 머리에 부어줬습니다. 정신 차려 이년아.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회사 창립일이라고 입고 온 상간녀의 하얀색 드레스가 오렌지 주스에 노랗게 물들었고 끈적한 주스 덕분에 머리카락이 얼굴에 덕지덕지 들러붙었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동서들은 그렇게 심해부의 회사에 가서 상간녀와 함께 통쾌한 복수를 날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그동안 따로 모아뒀던 심해부의 핸드폰 기록과 저희가 찍은 사진들을 모아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미란이의 이혼 소송을 돕기 위해 심해부의 증거 자료를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그 자료들을 보니 화가 났나 봐요. 그리고 남편은 아는 변호사, 검사 인맥을 총동원해 아가씨의 위자료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남편의 노력 덕분에 미란이는 소송에서 승소했고 심해부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양육권을 모두 빼앗겼어요. 그리고 심해부는 법원을 나오자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미란이에게 빌었습니다. 미란아, 오빠가 잘못했어. 우리 애들 생각해야지. 아빠 없는 애들로 키울 거야?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한 번만 봐줘. 미란이는 두 눈을 한 번 꼭 감더니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이제 끝이야. 이제 남남이니까 앞으로 볼 일 없도록 하자. 그리고 심해부와 상간녀는 회사를 모두 그만뒀습니다. 저와 동서들이 회사에 가서 그렇게까지 난리쳤으니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노릇이었겠죠. 심해부는 그동안 회사에서 쌓아왔던 명성을 모두 잃었고 미란이 말로는 불륜 사실이 소문이 다 퍼져서 다른 회사로 이직도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심해부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란이는 지금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아이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의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